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입니다. 5월 12일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텍톤 투자자문에서 주식운영본부장 맡고 있는 신종민 상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그냥 잡설 다 지우고 그냥 바로 이제 포인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잡은 포인트가 이제 세 가지인데, 네. 첫 번째 이제 라스트 스텝 신호등, 네. 그리고 두 번째는 6가지 불안 요소, 네. 세 번째는 알파벳의 AI 기지개, 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키워드를 한번 잡아왔습니다. 최근 네. 이제 그 월스트리트 증시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 얘기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오늘 하나하나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라스트 스텝 신호등입니다. 네. 2일, 3일 해가지고 지난주에 연준이 이제 FOMC 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일단 금리를 베이비 스텝 해가지고 네. 0.25% 포인트 올리긴 했는데 요게 마지막일 것 같다. 정확히 마지막이다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마지막일 것 같다란 이런 냄새를 많이 풍겼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준금리는 5에서 5.25 했으니까 5%가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갔죠. 예. 네. 근데 요 수준 자체가 사실 3월달 FOMC 또 그 더 전에 FOMC에서 점도표에서 얘기한 최저금리 수준에 도달한 거예요. 도달한 거죠. 네. 네. 그 점도표 보면 3월달 점도표 보면 이제 연준 위원들이 최종금리로 이제 올해 연 5.1%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물론 범위는 이제 좀 있어요. 네. 이렇게 좀 좁게 보면 5.1에서 5.6 정도 극단적인 거 빼고 그런 정도 범위는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이 연준 위원들이 이제 제시한 그 최종금리 5.1% 평균 여기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된 거예요. 했죠. 예. 네네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데 여기까지 네. 도달했으니까 일단 명확하게 지금 설명은 안 했어요. 하지만 네. 이제 여러 가지 힌트들을 줬죠. 예.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죠. 예. 예. 일단 보니까 이 금리 결정문에서 네. 추가적 정책 긴축이 적절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지워버렸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파월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이거 되게 중요한 네. 표현이다. 의미 있는 변화다. 강조를 네. 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말들 보면 이제 이게 끝이다. 라스트 스텝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대할 만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유수 언론들도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연준이 금리 인상 중단으로 가는 문을 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네. 파이낸셜 타임스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파월 의장이 상당히 사실상 금리 인상 중단 방침을 밝힌 것이다. 네. 그런 식으로 다 해석을 했습니다. 네. 유수 언론들이. 물론 근데 이 약간의 또 이게 끝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약간 좀 여지를 좀 뒀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의 이 일시중지, 즉 포즈가 그날 이제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6월 회의에서 다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좀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괜히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면 월가에서 진짜 끝이구나. 그럼 이제 그렇죠. 그 다음은 금리 인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렇죠. 기대가 완전히 그 소위 피벗이라고 하죠. 전환적으로 이제 바뀌면서 또 인플레이션 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이런 게 약간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분명하게는 얘기하지 않고 약간의 여지를 뒀습니다. 또 어떤 여지들을 줬냐면 또 연준이 가진 데이터는 올해 금리 인하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올해는 금리 인하 없다. 그렇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가에서는 소위 매파적 일시정지, 호기시 포즈, 새로운 단어네요. 이런 새로운 말들이 단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는 금리를 낮출 거다 계속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준은 계속 이제 금리를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인하를 중단하는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인상을. 근데 이제 월가는 계속 좀 기대가 앞서가고 있고 그 기대감이 점점 좀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에드워드 존스라는 데서는 그래프 보니까 한 9월 달부터 이제 월가에서는 금리를 내릴 것이다. 올해 이런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준은 인하는 없다. 그렇죠. 그러면서 인하 기대는 없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이슈가 사실 미국 그 지역은행권 불안이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 그 신용이 위축되는 맞습니다. 소위 그런 돈가뭄이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사실상
금리 인상 효과는 똑같다. 그렇게 보는 뭐 거죠. 이런 얘기들이 이제 월가에서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3월 초에 실리콘밸리 은행 네. 하고 또 시그니처 은행 문 닫았고요. 또 네. 최근에 이제 맥웨스트. JP 모건이 네. 퍼스트 리퍼블릭 인수하면서 그렇죠. 이것도 문을 닫았으니까 닫았고. 세 개가 이제 문을 닫으니까 네. 이 지역 은행들이 이제 사실 뭐 부동산 대출이나 이런 데 상당히 비중이 높은데 네. 이 점점 더 위축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맞습니다. 예. 그게 금리 인상을 따지면은 0.25에서 한 0.5% 포인트 정도 금리 올리는 효과를 지금 앞으로 줄 수 있다. 네. 연준이 금리 인상 멈췄다고 해서 시중에 막 돈이 풀리면서 막 돈 자체가 다시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미국이란 나라는 굉장히 좀 신용으로 소비가 일어나고 신용으로 네. 투자가 많이 일어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대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저런 지역 은행들이 문제가 생기면서 네. 실제로 대형 은행부터 해서 대출을 줄이고 있고 실제로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졌다는 네.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대출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중의 자금을 줄이는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게 충분히 좀 합리적인 얘기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의 라스트 스텝이더라도 시중에 좀 그렇죠. 돈은 계속 좀 풀리는 건 아니다. 그렇죠. 줘야 이렇게 된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더 앞서간 분들은 하반기에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일단 뭐 연준의 금리 인상 확률 뭐 이런 걸 보면 이제 6월달 보니까 금리 동결 확률이 거의 90%에 육박해요. 거의 그러니까, 확실히 오늘 아침에 보고 들어오니까 87.1%에서 네. 거의 뭐 금리 동결 이제 딱 라스트 스텝이다 이렇게 5월달에 했던 게 라스트 스텝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조금 뭐 그 사이 지표들이 나올 텐데 그걸 좀 주의해서 이제 보면서 시장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라스트 스텝 신호등 네. 얘기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6가지 불안 요소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뭐 사실 월가에서는 뭐 금리 인상이 중단돼도 이 시장이 그렇게 뭐 강세장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불안 요소를 좀 한번 짚어보자. 맞습니다. 아직 그렇습니다. 얘기입니다. 빅하우스들이라고 하죠. 이제 연준 월가의 빅하우스들 여기서 앞으로 이제 주가 좀 어떻게 보냐 했더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S&P 500 기준으로 4천.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마지막 금리 인상 후에 팔아라. 뭐 이렇게 또 조언을 한대요.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한 4천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 모건 스탠리 조금 더 나쁘게 봐서 3,900 연말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빅하우스들은 지금 주가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S&P 500이 한 4,130 정도 되거든요. 11일 현재로 보면. 그러니까 뭐 별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 과거와는 좀 다른 얘기인데 과거에는 금리 인상이 딱 끝나고 나면 S&P 500이 좀 랠리를 펼쳤거든요. 실제 뭐 블룸버그 제가 보도를 보면 이제 그래프도 가져왔는데 1984년 이후에 7번의 금리 인상기에서 2001년 닷컴 버블 붕괴했을 때니까 빼고 나머지는 다 6개월 후에 10% 넘는 주가 상승세를 보였다. 뭐 이게 과거의 사례입니다. 근데 올해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는 게 이제 일단 빅하우스들의 전망입니다. 물론 이제 작은 데서는 뭐 랠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하고 뭐 이러는데 일단 빅하우스들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그럼 시장의 불안 요인이 뭐냐? 이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지금 6가지의 불안 요인을 얘기했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끈적끈적하다. 스티키하다. 잘 안 내려갈 것 같다. 그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돼야지 연준이 금리 더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갈 텐데 그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지표들 보니까 4월 고용 이거 약간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25만 3천 명 나와서 고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망보다 좋고 실업률도 3.4%. 거의 뭐 1969년 이후에 가장 낮은. 69년을 빼고 나면 최저죠. 이런 식이니까 고용은 아직 좋아요. 고용 굉장히 좋습니다. 고용이 좋으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소비를 하니까 인플레이션이 떨어질까? 이거는 좀 생각하기 힘들다. 그렇죠. 실제 이제 10일 날 이제 4월 소비자 물가 나왔잖아요. 물론 이제 숫자는 4.9% 나와가지고 전년 대비 4%대다 2년 만에 예상보다는 좀 낮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면
3월달에 5%에서 4.9. 네. 그러니까 얼마 안 둔화된 게 얼마 폭이 안 돼요. 그렇죠. 여기 말씀하신 대로 스티키한 상황인 거죠. 네. 네네. 전달 대비로 봐도 0.4% 올라가지고 그 3월달에 0.1%보다 더 상승 속도도 빨라졌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티키한 인플레이션 이 계속되기 때문에 주가를 요게 짓누르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게 첫 네. 번째 불안 요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투자자들이 지금 너무 좋은 시나리오에 지금 베팅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은 잦아들고 금리도 인하되고 그렇죠. 뭐 침체는 오지 않고 그렇죠. 뭐 이런 좋은 시나리오에 지금 베팅하고 네네네. 있는데 너무 좋게 보는 거 아니냐. 네. 이게 또 골드만삭스의 지적입니다. 네. 예, 지금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은행 위기 때문에 이제 돈줄이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겠죠. 그러면 되면 이제 실업이 늘어나고 침체도 오고 맞습니다. 하반기 이렇게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너무 지금 좋게 보고 있다. 네. 투자자들이 이게 네. 불안 요인이다. 네. 그래서 골드만삭스 얘기는 뭐 S&P 500이 연말에 4,000이라고 그랬지만 한때 3,150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세 번째 불안 요인 또 비슷한 얘기인데 시장 주가 평가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네, 지금 S&P 500 기준으로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 이게 18.8배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게 20년 평균보다 더 높다. 근데 지난 20년은 저금리 시대였는데 그렇죠. 그때 뭐 평균이 이 정도 됐는데 지금은 저금리가 아니라 고금리 시대인데 이게 어떻게 주가 평가가 이렇게 높은 게 유지가 되겠느냐? 네. 뭐 이런 또 지적입니다. 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단순 비교가 좀 어려운 게요. 네. 이 과거에 우리가 금융위기 전에는 어떤 기업들이 이제 시가총액 상위를 이뤘냐면 엑손모빌이라고 하는 네. 정유 기업들, 네. 그런 에너지 기업들이 시가총액 이제 1등을 좀 미국에서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하는 PER이 한 10배 이하, 10배 언저 이렇게 낮은 기업들이고 지금은 이제 우리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S&P의 상위를 차지하는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기술 네. 기업이 되다 보니까 이 기업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 20배면 낮은 수준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산업이 바뀐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단순 비교로 이거를 18배가 높다 낮다 하기에는 조금 다른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불안 요소라고 했지만 약간 이건 논란이 있는 논란이 이슈인 것 같아요. 있으면 됩니다. 네. 네네. 단순 비교가 좀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주식 시장의 공포 지수가 너무 낮다. 그렇죠. 빅스 지수가 너무 낮다는 건데 이게 네. 뭔 얘기냐면 또 비슷한 얘기예요. 지금 불안이 있는데 너무 낙관적으로 지금 투자자들이 보고 있다. 그런데 네네. 지금 미국 부채, 정부 부채 지금 뭐 디폴트 우려 막 옐런 장관이 매일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이런 불안이 있는데 뭐 투자자들이 그 매번 그냥 넘어간 거니까 별거 아니겠지 하지만 네.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그걸 지금 반영을 안 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지적입니다. 네. 뭐 그것도 그럴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이건 좀 뭐 그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네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향후 실적 전망이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다. 네. 지금 1분기 실적은 서프라이즈가 많았어요. 네네네. 물론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기대를 낮춰놨기 때문에 서프라이즈가 많은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많다 보니까 이 계속 이어지지 않겠어 뭐 이런 이제 전망을 월가에서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골드만삭스는 그렇지 않을 거다. 별로 실적이 안 좋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반영이 되면 주가가 좀 더 이상 오를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또 뭐 주식 투자 대안이 채권 투자잖아요. 채권 금리가 한 5%까지 이제 뭐 되고 그렇죠. 미국의 예금 금리도 한 5%니까 대안이 있는데 네네. 뭐 실적이 나빠지면은 글로 또 옮겨가지 않겠냐 뭐 이런 가능한 지적을 해요. 얘기입니다. 이것도 가능한 가능한 얘기입니다.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섯 번째 이 증시 집중도가 높아지는 거 이것도 문제라고 좀 지적을 했는데요. 네. 저희 골드만삭스가 분석해 보니까 올해 S&P 500의 상승분의 90%가 15개 기업 주가 오른 거랍니다. 쏠림이 좀 심합니다. 쏠림이 심하기 네네. 때문에 이 착시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것도 좀 짚어볼 만은 하긴 하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빅텍이 다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에서도 이제 어떤 나스닥을 좀 기준으로 봐보면은 중소형주들은 굉장히 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양극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도 근데 주식시장의 사이클에 역사적으로 좀 이랬던 구간들이 여럿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적이다 좋다고 보는 거는 물론 이제 우려는 하고 조심은 해야 되되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이슈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이제 이 불안 요소가 있다는 거 그렇죠. 좀 분명히 감안을 불안 요소. 하면서 좀 주식 맞습니다. 투자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6가지 불안 요소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세 번째는 알파벳의 AI 네. 인공지능 기지개입니다. 네. 예. 세계 최대 이제 검색 기업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 알파벳이 최근에 이제 뭐 큰 행사를 했다고 해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AI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어떤 얘기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알파벳 하시면은 네. 세계 최대 검색 광고 기업인 네. 구글의 모회사. 그래서 이제 구글의 모회사가 사실은 최근에 그 AI가 여러 가지 좀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세계 최대 AI 기업이라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고 그쪽 나아가고 있는데 네. 지난 10일에 5월 10일에 연례 개발자 회의 그래서 INO 2023을 이제 개최를 했는데 네. 항상 여기서 신제품이나 신기술들을 발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생성형 AI나 또 폴더블 폰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발표를 하면서 사실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요. 네. 그날 이제 주가가 장중에 또 한 4% 정도 또 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INO는 어떤 뜻이에요? 근데? 이게 또 이제 구글 스타일인데 네. 이게 알파벳도 A부터 Z까지 다 알파벳 이렇게 바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INO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인풋, 아웃풋.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이라는 뜻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인풋을 많이 넣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노베이션 인 더 오픈. 그래서 어떤 혁신은 개방성에 있다. 이렇게 좀 해서 INO라는 행사를 한 2008년부터 네. 이제 좀 개최를 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신제품, 신기술 이런 것도 이제 발표하는 맞습니다. 행사죠? 이게 어떤 예. 거냐면 이 구글의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어떻게 보면 구체화한 개발자들이 나와서 개발 아이디어들을 하루 종일 세션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발표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네. 2008년부터 이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과거에는 입장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장권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막 150만 원, 200만 원 되는 입장권인데 예. 그냥 이렇게 오픈되면 1시간 이내에 다 매진되는 건 기본이고 매 수천 명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이 행사를 하는 굉장히 좀 인기 있는 행사인데 그 이유가 과거에도 여러 가지 신제품들이 이 INO를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그랬었고 그래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올해는 뭐 특이한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올해는 이제 굉장히 중요했던 게 이 생성형 AI라는 그래서 이 핫 우리가 이슈죠. 핫 예. 이슈입니다. 그래서 챗 GPT라고 이제 많이 아실 거고 네. 그건 이제 오픈 AI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이제 서비스가 되겠고요. 네. 이 같은 서비스를 구글에서는 바드라고 바드. BARD 바드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구글이 발표한 어떤 서비스들은 기대하기에 따라서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수준의 우리가 AI 서비스를 이제 경험할 수 있겠구나 이런 네. 기대가 충분할 만한 발표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바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한 달 반 전에 네. 이 바드라는 모델을 이제 발표를 해서 제한된 어떤 국가, 제한된 상황에서만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그 INO를 통해서 180국에 전면 오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도 좀 오픈이 됐고 우리도 이제 구글 이제 검색 들어가서 써보면 이제 쓰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랑 굉장히 지금 좀 경쟁을 하는 그런 어떤 치열한 모습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흥미진진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이런 생성형 AI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대규모 언어 모델, 네. 그 LLM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구글은 자체 LLM을 이제 팜이라고 하는 PALM, 그래서 팜이라고 하는 시스템, 그 자기네 어떤 자체 언어 모델을 팜이라고 네. 명명을 하는데 한 1년을 만에 이거를 팜2라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굉장한 이제 언어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글이 그동안 이제 워낙 이제 언어 데이터들이나 여러 가지 검색 데이터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상적이었던 거는 한국과 일본어 서비스를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40개 언어로 서비스를 한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언어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건데 지금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의 챗 GPT를 한번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어로 썼을 때는 굉장히 구동이 좀 편안하게 되고 속도도 빠른데 네. 한글로 쓰거나 했을 때는 굉장히 좀 느리고 네. 이게 좀 원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좀 구글에 비해서는 좀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예. 구글은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전 세계로 서비스가 가능한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번에 보여주면서 그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이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바드 지금 이렇게 나온 게 좀 뭐 챗GPT랑 좀 비교해서 완전히 좀 다른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되냐면
이제 구글은 이제 단순히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네. 어떤 단어를 쳤을 때 거기에 대한 쇼핑 데이터들, 지도 데이터들, 검색 데이터 여러 가지가 뜨게 됩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오픈 AI, 챗 GPT 같은 경우에 그런 정도의 데이터는 좀 부족하고요. 네. 그래서 이번 바드를 시연하면서도 이제는 우리가 대화형으로 검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대화를 하냐면 과거에는 그냥 뭐 그랜드 캐니언 이런 식으로 써서 뭔가를 검색했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 내가 3살짜리 아들이 있고 그다음에 강아지를 데리고 골짜기를 놀러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면 좋을까를 그냥 문장으로 치면은 네. 거기에 관련된 어떤 관광지부터 이동수단부터 모든 게 검색이 돼 버리는 겁니다. 치지 않고 그냥 말로 해도 음성으로 해도 그렇게 되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냥 자연스레 대화하듯이 하면은 옆 사람이 얘기해 주듯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되고 있어서 과거에 어떻게 보면은 구글의 어떤 검색에서 안 되던 부분들이 이런 바드나 이제 언어 모드를 통해서 충분히 구현 가능해지면서 예. 이 검색 서비스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른 영역으로 또한 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INO에서 그럼 그거 말고 뭐 다른 얘기들은 없었나요? 그렇죠. 일단은 그 전에 보시면은 또 이 바드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시연이 있었는데요. 이제 바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 이렇게 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이 쇼핑 같은 경우에도 쇼핑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뭐 자전거를 검색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매일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한 5km 정도를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자전거는 뭐가 제일 적당할까? 이러면 이제 또 자전거를 막 검색을 해주고 근데 이런 게 가능한 이유가 현재 그 구글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제품 건수가 지금 350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350억 개. 50억 개. 예. 그리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그거의 판매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돼서 계속 차트가 막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랑 다 연동이 돼가지고 쇼핑도 이제 완전히 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시면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방금 이렇게 질문해 주신 대로 구글이 하드웨어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 PC를 얘기할 때 구글의 크롬북이라는 게 PC 판매 대수에 이미 중요한 비중으로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굉장히 싼 제품으로. 그 다음에 구글이 이 픽셀폰이라는 걸 스마트폰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계속 지금 판매 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한 3,4천만 대 정도 수준으로 연관으로 돼서 사실 점유율로는 전 세계 점유율이 한 3% 정도 되는 수준인데 아직은 높지 않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애플이나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픽셀 7이라는 폰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 폴더블 폰을 발표했는데 삼성의 이제 G 폴더랑 이제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일단은 가격도 200만 원 넘는 모델이고 굉장히 고가 모델인데 굉장히 고사양의 모델들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디바이스에 대해서 구글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구글의 소프트웨어를 구동할 수 있는 최적의 디바이스들이다. 그래서 구글의 어떤 픽셀폰, 스마트폰, 그다음에 폴더블 폰, 이번에 태블릿도 봐요. 태블릿, 그다음에 구글 워치, 구글 글라스, 크롬북 이런 것들이 다 구글의 생태계로 연동이 되어 있고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서 데이터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글도 자체적으로 생태계를 구성해서 계속 강화하는 모델로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쓰는 기기부터 데이터를 모두 만들어가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강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 번째 이슈 알파벳의 AI 기지개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좀 마무리 인사하고 좀 물러가도록 하죠. 그러겠습니다. 일단은 그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대로 증시에 여러 가지 좀 불안 요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실적이나 어떤 우리가 또 고용에서 보듯이 또 긍정적인 요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 잘 챙기셔서 균형 있는 투자를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스트리트 증시를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드리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지금까지 텍톤 투자자문의 신종민 상무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